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성종실록 제3부 손자에 의한 손자를 위한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69년 11월 29일 예종이 승한 바로 그 다음 날에 성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성종이 즉위할 당시 보령이 불과 12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은 장성할 때까지 무려 세 분의 대비에게 수렴청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세 분의 대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종의 왕비인 안수당후, 그리고 자신의 성종의 친모라고 할 수 있는 인수대비, 그리고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 이렇게 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종에게는 대비가 세 분이나 계셨지만 그중 가장 큰 어른격이 바로 세조의 왕비인 정영후 윤씨죠. 그야말로 이제 왕언니 포지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영후 윤씨가 수렴청정의 핵심에 서게 됩니다. 정영후는 형식적으로 몇 차례 겸양을 표했어요. 내가 무슨 수렴청정이냐. 나보다는 인수대비가 더 낫지. 나는 한문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겸양을 표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왕언니이기 때문에 결국 정영후 윤씨가 수렴청정의 핵심에 서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날이 오겠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은 인수대비가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선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수렴청정이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저 장면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린 왕이 앉아있고 그 뒤에 발을 들이우고 대비가 앉아서 섭정을 한다. 그래서 사실상 왕은 앉아만 있는 거고 대비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런데 실제로 대비가 왕 뒤에 앉아서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다지 자주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가끔 한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 사진 구도도 좀 잘못된 게 왜 그러냐면은 왕이 가운데 앉잖아요. 그러면 대비가 사실은 옆쪽으로 비켜서 앉는 거고 대비가 가운데 앉았으면 왕이 옆으로 비켜서 앉는 거지 저렇게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다고는 해도 성종은 어쨌든 임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도 성종이 직접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래 진짜 수렴청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수렴청정의 원칙은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대비가 지나치게 왕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그런 사진과 같은 구도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정치는 대신들이 안건을 가지고 와서 성종에게 건의를 해요. 자, 그러면 성종은 즉석에서 이걸 결정을 내리지 않고 대비께 여쭤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하고 일단 유보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대비한테 가지고 와서 다시 의논을 합니다. 그럼 대비가 코치를 해줘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종이 직접 어전해서 결정사항을 발표를 하는 이런 순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표면적으로 성종이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군주의 권한을 바로 세운다라는 것이 수령청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정의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정치 사안을 다 결정할 정도로 전문적인 정치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대비들 중에서 그런 현실 정치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타고난 프로 정치인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 대부분의 대비들은 수렴청정을 상정하고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또 애초에 이렇게 정치에 관해서 그렇게 깊숙이 관여할 생각으로 왕비가 됐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숙이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수렴청정을 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정야후 역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신하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보통 믿을 만한 신하들이 누구냐면은 되게 그래요. 자신의 친인척들, 즉 외척들입니다. 자, 그래서 수렴청정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외척들의 권한이 세지게 되는 거고, 이게 훗날에 그 유명한 장동 김문이 막강한 파워를 얻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장동 김문이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처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왕을 협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계속 이제 어린 왕들이 연달아 올라오고 왕들이 병약하고 하다 보니까 수렴청정 체제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이 그냥 글로 몰린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은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하지만 정야호는 자신의 친척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했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척들의 정치 진입을 사실상 차단을 해버리고, 심지어 족친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야말로 가차없이 처벌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척들의 바로가 일어나질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야호가 같이 국정을 논의할 파트너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냐? 바로 오랜 세월 동안 국정을 이끌어간 원로 대신들을 그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정야호가 수렴청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조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원상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최저시급을 갖다가 정한다고 했을 때 올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전회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뭐 9,000원을 해야 된다, 10,000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성종이 이 안건을 가지고 와서 대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비도 사실 미리 이제 대신들한테 언지를 받는 거예요.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거 관련해가지고 뭔가 전하께서 이걸 가지고 문의를 하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협의를 또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누구랑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신의 외척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오빠, 삼촌, 조카, 동생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저작거리 민심이 어떠냐? 신하들의 중론은 어떠냐? 그 다음에 또 뭐 재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왕후는 바로 그 과정에서 상의를 누구랑 한 거냐면은 자신의 외척이 아니라 대신들이랑 상의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수렴청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결국에는 원상들, 신숙주 한 명의 이런 사람들이 리드를 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어찌되었건 국가의 대소사가 정양후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엄연히 사실이죠. 그리고 이쯤 되면은 권력에 취해서 마치 여제처럼 행동할 법도 한데 실제로 그랬던 분들이 후대에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양후는 절대 권력욕에 미혹되질 않고 정도를 계속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정양후는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가 가져야 할 자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결코 수렴청정이라는 자신의 그런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손자인 성종의 권한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정양후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랬어요. 만약에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났다,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이것은 다 손자가 정치를 어지게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손자에게 공을 돌리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아, 주상께서는 이거 하지 말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비가 자꾸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나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내 탓을 하시오. 이렇게 과오를 자신에게 돌렸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옛날에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계유정난 일으키고 권력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옛날에 주 왕조를 초창기에 이제 캐리했던 바로 주공탄 어린 조카를 잘 모시고 섭정을 해가지고 끝내 왕이 욕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랬던 주공단처럼 나도 그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떠들다가 결국에는 왕위를 덥석 먹어버렸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주공간의 길을 제대로 거르는 사람은 정양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정양후는 모든 결정을 그야말로 선자를 위한 것으로 다 귀결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양후는 훗날
손자인 성종이 친정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포석을 깔아두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배려를 상당히 세심하게 해주는데요. 정야호는 언젠가 이거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근데 이거 총대 메고 할 사람도 마땅치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성종 입장에서는 이걸 또 직접 처리하자니 좀 껄끄러운 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신이 이제 대신 처리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폐주가 된 노산군을 복권시켜주는 건 사실은 좀 현재로서 무리한 일이고, 노산군의 왕비인 송씨, 복권은 힘들지만 역시 그래도 이제 송씨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그랬고 살았는데, 또 왕실 패밀리언데 옛날에 이것 좀 그러지 않냐, 그런 동정 여론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송씨한테 의식을 제공해주고 보살펴주는 것, 이것을 갖다 정의왕후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참고로 이 송씨가 언제까지 사냐면은, 야, 정말 참 모질게 사는데 중종 때까지 살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송씨가 먹고 사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산군의 편을 들었다가 철퇴를 맞았던 문종의 사위 정종, 이 정종의 후손들을 복권을 시켜가지고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끔 길을 또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할아버지가 한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뒤엎기는 좀 곤란했겠죠. 그것 말고도 정야호는 성종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는 문제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대 왕인 예종에게는 제한대군이라는 적장자가 있었죠. 만약에 이 제한대군이 장성한다면 성종의 자리를 노릴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한대군을 제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좀 확실하게 할 필요 있어요. 성종 쪽 줄기가 이게 확실하게 정통 라인이다 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조선 후기로 가면은 종법제가 강화되면서 성종이 어쨌든 장자 계열이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하겠죠. 하긴 근데 차남이라서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무튼 성종의 정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의경세자가 왕이 되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경세자는 의경왕을 거쳐가지고 덕종이라는 묘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정야호는 생모인 인수대비, 성종의 생모죠. 인수대비에 대한 처우 문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인수대비는 성종이 친모라고는 하지만 아직 비내 지위에 있었어요. 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자, 그래서 이 비내 지위에 있었던 인수대비를 진짜 대비에 반열에 올렸던 사람이 바로 정야호고, 그게 이제 요맘때쯤 이뤄지게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도 또 있었는데, 그렇다면 뭐 대비가 됐다고 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종의 친모인 인수대비, 그리고 예종의 친모인 안수당후, 이 둘 사이의 서열을 또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서 보면요, 인수대비는 형인 의경세자의 비였죠. 그리고 안수당후는 동생인 예종의 비입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인수대비가 안수당후의 윗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원래 형제관계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왕실 예법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실 예법에서는 이런 사적인 서열보다도 군신 간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형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왕의 신하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종은 엄연히 군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의경세자는 사후추존입니다. 즉 살아생전에 왕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 와이프인 인수대비도 살아생전에 중전이 돼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수대비는 안수당후가 왕비였던 시절에 엄연히 그 밑에 있었던 신하의 신분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비도 더 늦게 봉해졌죠. 그래서 의전서열상 인수대비가 한 수 아래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제한대군의 존재도 있는데 의전서열까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성종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야호는 이제 그런 걱정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정야호는 성종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대비를 안수당후보다 윗서열로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하들은 이미
두 대비가 군신 간의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바꾸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서열 교체를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야오는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아, 경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세조께서 살아생전에 예종에게 인수대비를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명하신 적이 있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인수대비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의전서열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철저하게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였으니까 신하들 입장에서 뭐 알 리가 있나요? 이걸 갖다가 그죠? 결국 신숙주를 비롯한 원상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 그러시면 이것은 조정의 일이 아닌 궁중의 일이니 대비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십시오라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지하기를 왕 대비가 인수 왕비와 더불어 같은 궁전에 계시면 서찰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원상,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인수 왕비는 이미 존호를 높이어 명의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마땅히 형제의 서열로 차설을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뭐 이것은 집안 문제라고 선을 긋고서 정양호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원상들이 모르진 않으니까요. 그 이유를 갖다가. 자, 이렇게 정야오는 자신의 수렴청정 기간에 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성종의 권위를 그야말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야오는 그야말로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는데요. 자, 뭐 성종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사람이 한 분 또 계시게 되는데 제한대군일 것 같지만 제한대군보다 더 위기에 처해 사람이 있습니다. 제한대군은 아직 어리니까 그나마 좀 괜찮아요. 장성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월선대군도 뭐 좀 병약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기는 하죠. 오히려 여기서 위험한 건 누구냐면은 완전히 장성한 데다가 명방 있는 왕족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성군인데 구성군이 위기에 빠집니다. 과연 구성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